뭐 왜? 부피 정답. 아직 적었어요. 유치원인가요, 혹시? 수금반 친구들 수업 촬영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우리 테스트 봤어요.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수업의 재미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본 다음에 그리고 어제자로 올라온 영상을 보면 선생님 파란 옷 입고 있거든요. 어제자로 올라온 영상을 보면은 수업의 텐션이 다르다는 걸 비교하면서 보면 2배로 재밌답니다. 아시겠죠? 자, 요 테스트지 풀어봤죠? 자, 조선의 중앙 정치제도 테스트를 봤는데 과연 몇 명이나 통과를 했을지, 참고로 전일 화목반은 전원 통과라는 사실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있죠. 왕이 있었으면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를 우리가 의정부라고 했어요. 의정부에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있었고 이 삼정승이 국정을 총괄했었다. 그래서 국정에 관련한 일들을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삼정승들끼리 국정을 이제 이끌어 나갔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육조가 있었는데 이 육조의 명칭은 우리가 이미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때부터 열심히 외웠을 거 아니야. 삼성육부 기억나죠? 그래서 이 명칭은 여러분들이 툭 치기만 해도 바로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부서의 이름을 다 쓰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여기에서 옆에 또 뭐 써줘야 돼? 이 각 부서가, 각 관청이 무엇을 하는지를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2조는 무엇을 담당한다 그랬지? 관리를 등용하고 또 관리를 교육시키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었고, 호조는 나라의 재정, 나라의 90%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였고, 예조는 외교, 병조는 군사, 병사, 군사, 형조는 형법, 사법기구다. 죄인을 처벌하는 사법기구, 공조는 토목과 건축이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 맞추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까지도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 조선에서는 이제 왕도 정치, 민본주의의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기 때문에 왕의 명이 의정부를 통해 가지고 육조로 가고 육조에서도 의정부를 통해 가지고 왕으로 전해지는 의정부 서사제를 중심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했었잖아.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권이 강력한 나라라기보다, 물론 왕권도 강해야 하지만 왕이 백성을 정치의 수혜자로 둘 수 있는 왕도 정치, 어진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왕을 어진 정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신하들도 굉장히 중요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왕권이 한 군데에 전제화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를 채택했었어. 그런데 조선 전기 2명의 왕은 의정부를 통해서 왕명이 전해지지 않게끔 바로 육조로 향하고 육조에서도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왕으로 오게끔 하는 무슨 직계제를 실시했다?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었다. 그 두 왕이 누구였었어요? 바로 조선의 3대 왕이었었던 태종과 그리고 7대 왕이었었던 어린 자신의 조카를 이렇게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었던 인물이죠. 바로 수양내군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다. 이 내용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에서 다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요. 또 어떤 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왕 옆에 있는 2개의 부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두 부서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였죠.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였어. 그렇다고 조선이
민본주의의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해서 신권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이제 정치가 문벌귀족화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고려의 문제점이었었지, 고려 전기에. 그러다 보니까 왕의 힘도 강해야 돼. 왕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 그 기구가 바로 이을 승자를 쓰는 승정원과 의금부가 되는 것이죠. 승정원은 이을 승자를 쓰고 있어서 오늘날로 치면은 이 기구는 비서기구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왕의 비서기구로하고만 쓰면은 선생님이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승정원은 무슨 기구다?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오늘날로 치면 왕의 비서기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의금부인데요. 의금부는 금마는 주관참시에 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주관참시라는 거 굉장히 끔찍하고 무거운 형벌인데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이렇게 죄를 묻는 주관참시? 그거 되게 큰 벌인데 무슨 죄를 졌길래 주관참시야? 나라의 큰 죄인, 영모나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사람, 왕권에 도전을 했었던 그런 큰 죄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기구로 일반 사법기구인 형조가 아니라 왕권에 이제 이 해가 가해질 것만 같은 그런 큰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 사법기구. 근데 선생님, 저는 특별 사법기구라고 쓰지 않고 나라의 큰 죄인, 영모나 반역자를 처벌하는 기구라고 썼어요. 저도 정답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왕권만을 뒷받침하게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왕권이 전제화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3사라고 하는 언론기구가 있었어. 3사라고 하는 언론기구가 있었는데 이 언론기구는 사헌부,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 이렇게 3사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헌부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비리를 감찰하는 검찰기구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사헌부에서는 뭐 하는 거야? 비리를 감찰한다. 비리 감찰. 자, 그리고 사관원, 간사함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거짓으로 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렵지만서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왕에게 직언을 하는 기구야. 왕에게 직언을 하는 기구.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홍문관은요, 제2의 지편전인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 했어. 제2의 지편전이라고만 쓰면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만 썼으면 반점, 0.5점이야 얘들아. 제2의 지편전으로서 무엇을 하는 기구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홍문관은 뭐 하는 기구였었지? 바로 왕의 정책 자문기구이자 경연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임금을 공부시키는 경연을 담당했었던 기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는요, 3개의 기구가 더 있죠. 자, 바로 한성부. 한성부는 고려의 수도는 어디였지? 고려의 수도. 그렇지.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죠. 한 번 더 복습.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죠. 그리고 개경을 기점으로 옛 고구려의 수도가 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서경으로 두었었고 6대 왕이었었던 성종 때는요, 경주가 동경으로 승격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조선의 수도는 어디야? 조선의 수도 한양. 그렇지. 한성이 됩니다. 그러니 한성부의 한양을, 한성을 수호하는 그런 기구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구에서 하는 일은 한성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다.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한성부 밑에는요, 춘추관이라고 있는데요. 춘추관. 혹시 여러분들 오경정이라고, 공명달의 오경정이 들어봤어요?
아마 못 들어봤겠지? 그 유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5개의 경전들이 있었단 말이야. 유교 경전에 이제 뜻풀이를 하는 학문이 훈고학이라 그래서 훈고학자 중에 공명달이라는 인물이 이 5개의 이 오경, 이 경전을 뜻풀이를 한 게 내용이 있어. 오경정이라고 해서. 그 중에 춘추라고 하는 건 공자께서 이제 집필을 했는데, 의미를 해석하자면 역사서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춘추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봄에 나라가 만들어져서 가을에 망하는 나라, 이런 이제 시대를 경험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역사, 즉 춘추관 역시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다. 조선은 어떤 나라야? 기록의 나라. 철학자의 나라이자 기록의 나라였어. 고려는 많은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특히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만들었으니까 이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진 문자 중에 오늘날에 한글처럼 이렇게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자는 하나도 없어, 얘들아. 굉장히 훌륭한 문자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 한글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뛰어난 글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단순한 소위 여러분들 표현으로 국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글 그리고 한자를 통해 가지고 조선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과거 고려에 있었던 일들까지 기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었던 조선왕조실록 역시 태조 이성계부터 이제 이 고종 때까지의 역사를 이 당대 왕이 즉위에 있었을 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꼼꼼하게 기록을 했었던 게 조선왕조실록이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 춘추관의 이름 역시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은요, 성균관이라고 해서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가 있습니다.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 자, 이 교육기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조선의 이제 교육기구를 초등교육기구, 중등교육기구, 그리고 고등교육기구로 나눌 수가 있어. 초등교육기구는 하늘, 천, 땅지, 거물현, 노를황, 가운데에 이제 훈장님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천자문을 배울 수 있는 각 지역의, 각 지방의 서당이 되겠죠. 서당. 자, 그리고 중등교육기구는 지역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 중등교육기구는 지역별로 2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한양에 있었던 중등교육기구의 명칭을 우리가 사부학당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한양뿐만 아니라 지방에 곳곳에 중등교육기구가 있었는데 이 명칭은 고려와 동일하게 향교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구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성균관이었다. 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서 부여된다 그랬지? 과거 시험에, 문과, 속과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요것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조선의 과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복습을 해봅시다. 조선의 과거제. 조선의 과거 시험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3년에 한 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왕이 특별시험, 수시로 이렇게 특별시험을 보기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리고 과거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시험을 누가 응시할 수 있었냐라는 거야. 조선은 법제적으로 무슨 제라 그랬지? 조선시대는 신분제가 법제적으로 양천제거든? 양천제? 양인과 천민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중에서 이 양인 안에는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도 있는 거야?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상민도 있고 이 양인 안에 양반, 중인, 상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과거 시험은 법제적으로 양인이면은 모두 응시할 수 있었어. 양인 모두가 응시할 수 있었다. 아시겠죠? 천민은 하나의 백성,
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사실 개인의 이 사유재산으로 보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민은 세금도 내지 않고 사유재산처럼 이제 취급이 되었어요. 산노비나 공노비, 관노비가 있었기 때문에 천민은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되었었다. 그래서 과거를 볼 수는 없었지. 자, 그래서 과거 시험은 이제 고려의 과거 시험이랑 달라지는 면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고려의 과거 시험은 문과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기술직을 뽑는 잡과 시험이 있었으며, 그리고 나라의 스승 혹은 왕의 스승, 국사나 왕사를 뽑게 되는 승과가 있었어. 고려에서는 무슨 시험을 거의 보지 않았다? 그렇지,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는 달랐지. 조선시대는 이제 문과 시험도 있었고, 무과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율과, 역과, 심지어는 이제 천문을 담당하는 음향과라고 하는 기술직들도 있었어. 잡과. 물론 이 잡과 기술직은 고려 때 조금 더 사회적으로 입지가 탄탄했었는데 조선시대에도 잡과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각 지역의 관청에서 기술 교육을 담당했었다는 내용도 기억하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래서 조선의 이 문과에서 생원, 진사과라고 하는 속과가 있었고, 이 속과에 합격한 다음에 이제 문과, 대과에도 합격하면 문관이 될 수 있었다. 문신 관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틀린 개수 페이지에다가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네, 한 칸에 한 개. 자, 우리 6강 나가 볼 건데요. 6강부터 오늘은 6강, 7강은 영상 보고 왔으니까 8강, 9강, 10강 이렇게 총 4개의 강의를 나갈 예정입니다. 쌤이 이따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7강 영상 잘 보셨는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리 수업 일정 공지를 하면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수업이 없죠?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아직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업이 남아있어. 금요일 날 이제 조선 후기까지 거의 끝까지 나가게 될 거야. 중등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은 아마 거기에서 그 다음 차시인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마지막일 거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고등교육과정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요일 날을 쉬니까 쉬는 날 되게 널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과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과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테스트를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선사시대부터 이제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총망라한 테스트를 볼 예정이니 선생님이 모의 시험지도 여러분들 널널히 풀어보라고 4개나 준비해가지고 하이클래스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클래스에 올려놓은 이제 모의 시험지 참고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테스트를 꼭 준비해 오세요. 그 테스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계속 남아가지고 재시험을 보게 되는 양상을 봐야 되니까, 알겠지? 자,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6강부터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가볍게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 7대 왕이었었던 세조, 이 단종을 밀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위에 올랐었잖아. 우리가 이것을 계유정난이라고 불렀는데, 이미 영화를 보고 온 친구도 있고 보러 갈 예정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기쁩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왕과 사는 남자? 요 영화 보고 오면 좋을 것 같다고. 화목반 친구들한테는 언급을 했는데, 영화를 이제 우리 특강 끝나기 전에, 이 시네마에서 내리기 전에 영화를 보고 오는 친구들한테는 소정의 사은품을 줄 예정이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우리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한테는 영화 티켓과 그리고 콤보 세트까지 해가지고 팝콘과
먹거리 세트까지 해가지고 줄 예정이고, 미리 영화를 본 친구들은 다른 영화 이제 그게 기프티콘이 거의 1년짜리더라고, 유효기간이. 자, 유효기간이 1년이니까 또 1년 사이에 좋아하는 영화 나오면은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보면 되더라. 그래서 그만큼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 근데 만약에 1등이 여러 명이면요? 1등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한테 줄 거야. 그리고 1등뿐만 아니라 아쉽게 2등을 했어. 이 친구도 선생님이 티켓은 기프티콘으로 보내줄게. 어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 각 반에 한 명씩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종, 세조 다음에는 예종, 그리고 성종. 단종, 세종, 예종, 성종 다음에 연산군, 군자로 끝나는 왕 다음에는 뭐가 온다 그랬었지? 기억나? 군자로 끝나는 왕 다음에? 그렇지. 반정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연산군 다음에 중종반정, 그리고 이호, 인종, 이환, 명종.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었지. 자, 세조가 개요정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권을 잡게 되면서 육조직계제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왕이었었잖아. 그치? 이때 이제 세조에 반대했었던 사육신들과 생육신들, 그래서 사육신과 생육신의 시조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는 필수적으로 나오죠. 그쵸? 성산문, 박팽년, 이계의 융부. 자, 그래서 이제 세조, 육조직계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면 개요정난을 도왔었던, 주도했었던 세력들 중에는 훈구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 훈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종이 왕이 올랐을 때 성종의 롤모델은 누구라 그랬었지? 혹시 기억나? 맞아. 세종대왕이라 그랬었잖아. 성종의 롤모델은 세종이야. 민본주의의 왕도 정치를 펼치고 싶은데 뭐가 없지?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잖아. 그치?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도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훈민정음 창제에 있어가지고는 세종께서 이제 비밀리에 진행을 하셨지만,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정책들이나 그리고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도 뛰어난 인재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왕도 정치를 이끌어 나가려면은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신하들이 다 정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훈구 세력이니까 성종은 성종 나름의 자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조 때 폐지되었었던 집현전을 부활시키게 돼. 그래서 홍문관을 설치하고 그리고 경연을 제실시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훈구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림 세력들, 고려 말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로 낙향하여서 선비사의 수풀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던 이제 지방 향반들 사림 세력을 정계에 진출시키게 되는 거야. 이 사림 세력들이 이제 3사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등용이 되었었지. 그치? 자, 그래서 훈구랑 사림이 정계에 함께 등용이 되니까 사림 세력들이 화를 입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사림 세력이 화를 입었다 그래서 사화. 네 개의 사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더 많은 사화들이 있었어.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네 개의 사화에 대해 가지고 배우게 되는데, 자, 연산군 때 일어났었던 사화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증조부님을 욕해. 바로 무오사화였었지. 우리 증조부님을 욕해. 증조부님이 누구야? 수양대군 세조.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마치 이 어린 임금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비난하는 듯한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 증조부님을 욕한 김종직 데리고 와. 이미 김종직은 세상을 떠난 후였어. 그래서 김종직의 묘까지 파묘해가지고 부관참시까지, 그리고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살인 세력들이 대거 화를 입었던 사건 무어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기묘사화가 되는데요. 이 기묘사화는 기묘사화래. 죄송해요. 갑자사화죠. 자, 갑자사화는 갑자기요? 갑자기요? 그게 언젠데 이제 와서 갑자기요? 우리 어머니 폐위시키는데 찬성했었던 놈들 다 나와!
이 패비윤 씨 사건, 이 연산군의 어머니가 폐위당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패비윤 씨라고 불려지게 됐는데, 이 윤 씨가 사약을 먹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윤 씨를 폐위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찬성했었던 신하들 다 나와! 라고 하는데, 그 찬성파에서는 훈구 세력들도 있었고, 외척 관계를 통해 가지고 실권을 잡았었던 훈구 세력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림 세력들도 있었지. 국무로서 보일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 성종의 비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이때 내 여동생을, 내 딸을 시집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훈구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훈구와 사림이 둘 다 이제 찬성을 했었는데, 그 세력들을 함께 이제 화를 입었었던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연산군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폐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종 때, 중종도 자신의 정치를 하고 싶은데 정계에서 힘이 있는 건 주로 훈구 세력들이었어. 중종 때 등용되었었던 이 시대를 앞서간 개혁 정치가 조광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학년을 막론하고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지. 중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도 무조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도 반드시 나온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 같이 한번 보자. 자, 조광조의 개혁 정치로는요, 일단 지금 현재는 정계를 주도하고 있는 게 훈구 세력이고, 아무리 이제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한들 과거를 봐도 훈구 세력들이 계속 이제 등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광조가 생각한 방법은 일종의 추천제였어. 그래서 현량과라고 하는 추천제를 실시해서, 현량과라고 하는 이 추천제를 실시해가지고 능력 있는 관리를, 저 보세요, 일 잘하잖아요, 제가 이 사람 추천할게요. 추천을 하게 되면 간단한 이제 약식 테스트를 봐가지고 통과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도교에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라고 하는 제단이 있었는데, 이 소격서도 폐지하게 되는 거야.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어. 특히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도가 사상에다가 이제 민간 신앙이 더해진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도교 재단을 폐지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간 거지. 근데 얘들아, 잘 들어. 고등학생 특히 잘 들어. 수원에 있는 이제 한국사 시험 문제가 언제가 기점이었는지 생각해보면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 확 쉬워졌어. 모든 학교의 이 한국사 문제가. 물론 그건 교육과정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워졌는데, 학생들은 변함없이 이제 다 어렵겠다고 느낀단 말이야. 왜 변함없이 어렵다고 느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경시하다가 시험 막 일주일 전에 막 후다다닥 교과서나 학습지 위주로 막 이렇게 외우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맥락인지 모르고 그냥 눈으로만 따다닥 외우려고 하다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거든. 현량과 폐지 소격서 실시라는 문제로 출제된 이력이 여러 번 있는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나 그때 당황했어. 현량과가 뭔지 모르니까 실시인지 폐지인지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이질감을 못 느끼는 거야. 현량과는 일종의 추천제야. 추천제를 폐지하면 안 되지. 도교에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재단인 소격서를 실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현량과는 실시, 소격서는 폐지. 이거를 그냥 5글자로 어휘로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현량과랑 소격서가 무엇인지, 이 제도와 이 기관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선생님이 그 수군반이 좀 극한이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 수군반이 극한인 이유는 벽을 보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학생한테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스튜디오에서 그냥 나 혼자 떠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장점도 있어. 만약에 이 카메라가 없었다면 선생님은 이제 눈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딴짓하지 말라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냈겠지? 하지만 이 수업 촬영에 있어가지고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홀로그램 앞에서 수업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저 역시 인터넷 강의 강사가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니까 부디 부탁하건대 집중해 주시는 모습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위훈을 삭제합니다. 위조된 공훈이라고 하는 위훈 삭제. 위훈 삭제. 근데 이 위훈 삭제가 얘들아 그냥 이제 학교에서는 공훈 삭제라고 하는 선지로 줄 수도 있어. 그때 위훈이 아니군, 틀렸어, 이러면 안 돼. 위조된 공훈 삭제랑도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조된 공훈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공훈이 아닌데 이걸 왜 삭제해? 너가 뭔데? 하면서 이제 훈구 세력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에는 중종의 손에서 등용되었었던 조광조가 이제 내쳐지게 되면서 사약을 먹고 조광조를 비롯했었던 살인 세력들이 화를 입었었던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을사사화인데요. 중종과 이제 결혼을 했었던 외척 가문, 바로 유님의 이 장경왕후 윤 씨와 중종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호라고 하는 아들이었어. 근데 이 장자, 첫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유님 세력과 이후에 이제 이 장경왕후 윤 씨가 산후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자 다시 이제 또 윤 씨 가문 중에서 새로운 여인이 계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문정왕후 윤 씨였었지. 이 문정왕후 윤 씨와 중종 사이에서도 조금 뒤늦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이 문정왕후 윤 씨의 남동생들이었었던 윤원영 그리고 윤원로 등이 우리 조카가 왕위에 올라야 돼 라고 하면서 대윤과 소윤 세력들, 외척 가문 간의 갈등 또는 대윤과 소윤 간의 갈등으로 비롯해 살인 세력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을사사화였었고 이후에는요 양재역 벽보 사건으로 비롯해가지고 살인 세력들이 대거 화를 입고 대윤 세력들 역시 대거 화를 입었었던 사건. 이때 정계에 오랜 시간 동안 올라 계셨던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는요 관직을 내려놓으실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었던 사건이야. 그 정미사화 까지를 두루 일컬어서 을사사화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을사사화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순서, 중학교 때는 내신에서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무오, 우리 증조부님을 욕해. 그리고 갑자기요? 그때가 언젠데 지금 갑자기요? 그리고 기묘사화는요,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을사사화 역시 굉장히 을신연스럽죠. 장자로서 오랫동안 왕위에 오르길 바랬었던 인종. 하지만 9개월 만에 이제 중종께서 세상을 떠나고 승하하시고 인종께서 역시 무엇 하시게 돼요? 9개월 동안 이제 재위를 하게 되셨는데 중종이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식음을 전폐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인종께서도 승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환 문정왕후 윤 씨와 중종 사이에서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을신연스럽다, 을사사화까지 이 순서를 외우기가 어려우면 무어, 갑자기, 묘를 사 이렇게도 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치? 자, 이렇게 순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6강의 내용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중인명선이잖아. 이제부터 선조야, 얘들아.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정계는 누가 주도하게 되냐면 살인 세력이 주도하게 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여러 번의 사화를 겪었었던 살인 세력들이 정계를 어떻게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사전후기 끝에 살인 세력이 어떻게 정계를 주도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 궁금하지 않아? 조선은 철학자의 나라야. 단단한 한문적 토대와 철학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어. 훈구 세력들의 일부는 외척관계, 왕실과의 외척관계를 맺었다라는 건 결혼을 했다라는 거잖아. 외척관계를 체결을 하면서 맺으면서 권력을 키우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살인 세력들이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이제 중앙 정계를 주도하게 되었었는데 그 기반이 무엇냐가 바로 우리 6강의 내용이지. 두 가지의 기반이 있어. 첫 번째는요, 서원. 그리고 두 번째는 향약. 서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선현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학문을 수양하고
연구하는 기관이었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 곳곳에 여러 서원들이 있었고 그 서원들 중에서의 최초의 이제 사획서원이라고 불려지는 서원이 있었으니 최초의 사획서원, 소수서원 중에 최초의 사획서원은 주세붕에 하얀 구름이 있는 서원, 하얀 구름의 서원, 백운동 서원이 되겠습니다.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사획 서원이었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한테 질문을 해야지. 사획 서원이 뭐예요? 서원은 알겠어. 선현의 제사를 지내고 학문 연구를 수행하는 곳인 거 알겠는데, 쌤, 서원, 오케이. 사익이 뭐냐고요? 나라의 지원을 받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선현은 애들아,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훌륭한 이제 유학자들을 이제 선현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주자, 태계 이황 선생님이나 율곡 이희 선생님, 남명주식, 성은 역시 다 선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연구하고 수양하는 곳이 서원인데,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원을 사익서원이라 그래. 최초의 사익서원이었었고, 태계 이황 선생님이 당시 왕이었었던 중종께 건의하여서 중종의 이 사익서원 현판을 받게 되었었다는 거지. 그래서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중국에 있는 백록동 서원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백운동 서원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향약인데요. 이 성리학적 유교 윤리와 공동체적인 질서를 토대로 농촌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향촌사회의 자치 규약을 만들게 된다. 뭐라고? 향촌사회의 자치 규약. 우리가 이거를 향약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향약. 향촌사회의 자치규약. 대표적인 이제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는 이걸 최초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 바로 김효사와의 조광조. 조광조라는 인물이 중국 주희라는 인물이 주희라는 인물이 썼었던 여시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지켜야 되는 자치규약, 여시향약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이거를 번역해서 보급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되게 시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나는 내 또래들보다 경험했었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같은 또래 친구들도 엥? 거짓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야. 내가 살았었던 시골은 당연히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TV도 나오지 않았었고 전화도 안 됐고, 그리고 이건 조금 공감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전화와 인터넷이 동시에 안 됐었던 시대였었거든. 그리고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어서 선생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거기가 어디였었지? 하여튼 정보센터 같은 데가 있어. 지금으로 치면 아마 행정복지센터 같은 느낌이지.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면 거기에서 1층에 이제 컴퓨터 한 4대 정도가 있단 말이야. 독서실 같은 데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정보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 넥슨 게임 같은 거 깔아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되게 느렸었던 기억이 나. 나는 조금 많이 시골 사람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공감할 수가 있는 게, 같은 성씨를 쓰고 있는 그 혈연들, 씨족들 있잖아. 같은 성씨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을을 구성하는 그런 동네들이 되게 오래된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야. 선생님의 동네가 그런 동네였었어. 그래서 이제 뭐 빨래를 할 때도,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를 할 때도 온 집안 빨래를 다 가지고 와서 가장 이제 아래쪽에 빨래를 물에다가 담거나, 빨래터의 물은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물에 담궈 놓고 누구 빨래 할 것 없이 거기에서 다 같이 이제 다듬질을 하면서 빨래를 했었거든. 이런 공동체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제 서로가 지켜줘야 되는 약속들, 규약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규약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됐어. 잠시만.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이라고 불려져 있는 향약. 이 향약들 중에서는 이제 조광조가 중국의 여시향약을 번역해서 보급한 것이 바로 최초의 향약 보급이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실정에 맞는 향약은 없었나요? 없었을 리가
없죠? 퇴계 이황 선생님의 예안향약이나 그리고 율곡 이희 선생님의 황해도 해주향약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근데 저는 아직 와닿지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산업화, 도시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향촌사회, 이 시골에서 오래된 이제 이 촌락 공동체들에서 지켜야 되는 규약이라고 하는 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서로 예로서 사귀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냐면 여시향약에 있는 내용을 발제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예로서 사귄다. 예속, 상교. 어이, 김씨! 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 아, 김씨, 김양반 하면서 이제 예로서 사귀는 게 예속, 상교야. 여러분들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잖아? 근데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 여러분들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야, 너 몇 학년이야? 야, 너 몇 학년이냐고 이랬지? 그러면 돼, 안 돼? 서로 예로서 사귀어야 된다가 바로 예속상교가 되겠습니다. 쌤, 오늘 걔는 왜 안 와요? 걔 아니야. 한 살 더 말할까? 알아요. 이런 게 이제 예로서 사귀는 게 아니라, 자, 예속상교. 예로서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사귀는 게 이제 향촌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규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환난상휼.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울 환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상호 돕는다. 구할 휼. 상호 도와주는 거. 환난상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덕업상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겨울방학 프리미엄 역사 강의, 유진쌤의 역사 수업과 같은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은 수업이다. 이런 수업은 다른 친구들한테 권해야지. 좋은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권한다. 덕업상권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잘못됐을 때 이거 잘못했는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상호 규제를 해야 돼. 알겠죠? 상호 규제를 한다. 무슨 일 규제한다 그랬어? 나쁜 일, 잘못된 일을 어떻게 규제해야 돼요? 법에 맞게. 근데 무력은 안 되지. 이렇게 뭔가 맞지 않는 나쁜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잘못에 대해서 상호 규제하는 거지. 그건 나쁜 일일세.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일세.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맞네. 이렇게 네 가지의 자치 규약들, 약속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정리 완료.